새벽 3시 강릉 해양구조대 관제실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다. 창밖에서는 동해의 겨울 바람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꺼운 방탄 유리를 두드렸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둔탁하게 끊임없이 실내를 맴돌았다. 실내의 형광등 불빛은 탁한 커피 향과 뒤섞여 몽롱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강지훈의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 월 앞에 서 있었다. 수십 개의 화면이 강릉 앞바다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레이더 화면의 녹색 빗줄기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아갔고 열화상 카메라의 흑백 영상은 밤바다의 천을 무미건조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화면들 사이를 오갔다. 마치 바다의 미세한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집요함이었다. 팀 동료들은 그를 바다의 유령이라 불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구조대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도 그는 홀로 관제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바다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의 실력을 존경했지만 그의 고독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강 선배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신입대원인 민수가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내밀었다. 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됐다. 차가운 거절에 민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물러났다. 그는 아직 지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저토록 바다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바다를 증오하는 듯한 눈빛을 가질 수 있는지. 그때였다. 관제실의 정적을 깨고 비상통신 채널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박 팀장이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는 강릉구조본부, 호출 선박은 응답하라. 몇 초간의 침묵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어선오성호. 지금 이상한 걸 발견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박 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선장님, 침착하시고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좌표 확인됐습니까? 좌표는 북위 37도 48분, 동경 106 9도 05분, 새벽 조업을 나왔다가 저 하얀 판자 같은 게 떠다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다.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 가능합니까? 유실된 부표나 어망일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런 신고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밤바다는 사람의 눈을 쉽게 속였다.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였어요. 아주 작게. 선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 절박함에 관제실의 모든 대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훈도 미동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콧등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박 팀장은 위성 영상팀에 해당 좌표의 실시간 확대를 요청했다. 몇 분 후 주 모니터에 흑백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다. 거친 파도 위로 이름 그대로 하얀 판자 조각이 위태롭게 떠 있었다. 이거 서핑보드잖아. 반으로 부서진 것 같은데 누군가 중얼거렸다. 확대해봐. 박 팀장이 지시했다. 화면이 점차 확대되자 서핑보드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가 드러났다. 너무 작고 흐릿해서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새끼 물개인가 아니면 바다새 물일 수도 있고. 아이날씨 말이 안 돼? 대원들이 저마다 추측을 내놓는 동안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화면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다. 더 확대해 저기! 판자랑 물체 사이!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상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더 키웠다. 노이즈가 심해지며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모두가 보았다. 형체를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선, 그리고 그 선이 판재에 단단히 고정된 형태, 그것은 밧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 생명체를 부서진 서핑보드에 묶어놓은 것이었다. 관제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악의의 산물이었다. 이런 미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박 팀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는 즉시 출동 준비를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관제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어린 기운. 지금의 그는 바다의 유령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다. 강지훈 기다려 절차를 따라야지. 박 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15년 전 그날의 바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흩어지는 가족들의 모습, 작은 나무 판자 위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어린 자신, 그리고 그를 향해 뻗어왔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아버지의 손, 과거의 악몽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복도를 달려 비상 장비실로 향했다. 서멀 블랭킷과 응급 처치 키트, 그리고 절단기를 챙겨들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항구에 정박된 고속 구조정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났다. 강지훈 당장 멈춰! 박 팀장과 동료들이 부두로 달려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구조정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두운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훈은 조타 핸들을 꽉 잡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GPS 화면의 작은 점, 그리고 그 너머에 검고 차가운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바다는 잿빛이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한 그곳에서 집채만한 파도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작은 구조정은 나무십처럼 흔들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심한 공포를 느낄 상황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는 이 바다를 알고 있었다. 이 바다의 변덕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다. 기다려! 조금만 더 버텨! 그것은 구조 대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바다 위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을지 모를 그 작은 생명에게 보내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구조정은 어둠과 파도를 뚫고 나아갔다. 그의 뒤로 강릉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홀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로 돌진하고 있었다. 이 항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GPS가 가리키는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지우는 속도를 줄이고 뱃머리를 돌려가며 파도의 흐름을 탔다. 그의 온 신경이 잿빛 바다 위에 곤두서 있었다. 마침내 그의 시야에 희미한 흰색 점이 들어왔다. 파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위태로운 조각. 그는 엔진 출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천천히 접근했다. 마침내 구조정의 엔진이 꺼지고 주변은 다시 바람과 파도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지독한 고요함이었다. 부서진 서핑보드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성인 남성 상반신만한 크기의 스티로폼 조각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위에 축 늘어진 작은 흰색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바다가 뱉어낸 더러운 쓰레기처럼 보였다. 소금물에 젖어 뻣뻣해진 털은 원래의 색을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구조정을 보드 옆에 붙였다. 가까이서 본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생후 서너 달이나 되었을까. 작은 진돗가의 강아지였다. 몸은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였다. 그리고 지훈의 시선은 강아지의 목과 보드를 연결하는 밧줄에 멎었다. 그것은 거칠고 낡은 어업용 로프였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하고 단단한 매듭, 우연히 얽힌 것이 아니었다. 풀리지 않도록,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기를 담아 묶은 매듭이었다. 지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심장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허리에 찬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괜찮아. 괜찮다. 그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강아지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로 떨리는 자신의 손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밧줄에 칼날을 댔다. 밧줄은 소금물에 절어 돌처럼 단단했다. 몇 번의 힘겨운 톱질 끝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졌다. 잔인한 속박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절단기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생명의 무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축 늘어진 몸에서는 아주 미약한 온기만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방수 점퍼를 벗어 강아지를 감쌌다. 두껍고 거친 구조대원의 옷이 연약한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한 손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른 손으로 조타 핸들을 잡았다. 다시 시동을 걸자 구조정은 쏜살같이 항구를 향해 날아갔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본부, 강지훈이다. 구조 대상 확보, 어린 강아지 한 마리, 상태 위독, 즉시 응급처치 가능한 동물병원 수배 바란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본부에서는 그의 돌발 행동에 대한 질책 대신 신속한 응답이 돌아왔다. 박 팀장의 목소리였다. 알겠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한서연 동물병원으로 연결해 놓겠다. 주소는 내비게이션으로 전송하겠다. 서둘러라. 구조정은 미친 듯이 파도를 갈랐다. 지훈의 품 안에서 강아지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은 점퍼를 더욱 단단하게 여몄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구조정을 거의 내던지다시피 정박하고 무트로 뛰어올랐다. 그의 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사이렌도 없는 일반 차량이었지만 그의 운전은 긴급 출동 그 자체였다.
몇 분 후 그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작은 동물병원 앞에 차를 세웠다. 한서연 동물병원. 깨끗하고 단정한 간판이었다. 그는 강아지를 안고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다. 여기요, 응급 환자입니다. 그의 외침에 진료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날카롭지만 지적인 눈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젖은 제복 차림의 거친 남자와 그의 품에 안긴 축 늘어진 강아지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바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되찾았다. 이리 주세요. 무슨 일이었죠? 그녀는 지훈의 품에서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받아들고 진료대로 향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바다에서 발견했습니다. 서핑보드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연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묶여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진기를 강가지의 작은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극도로 미약한 심장 소리. 그녀는 즉시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수액 준비하고 본매트 최고 온도로 올려 혈액 검사 키트도 가져와. 진료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바다 위에서는 그가 절대자였지만 이곳에서는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존재를 잊은 듯 오직 강아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냉철했고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치료에 방해됩니다. 보호자라는 말에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구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젖은 옷에서 흘러내린 바닷물이 바닥에 흥건한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그가 끊어낸 밧줄 조각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차갑고 뻣뻣한 감촉. 누군가의 잔인한 의지가 스며 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분. 혹은 1시간.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대기실의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그의 초조함을 자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다. 잿빛 하늘과 바다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따라 지독하게 역겨웠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일단 급한 처치는 끝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심각한 저천증의 탈수, 전해질 불균형까지. 바다 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초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덧붙였다. 그것은 의사의 의례적인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펜을 꺼냈다. 기록을 해야 해서요. 일단 임시보호자로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이름이 있나요? 없으면 일단 유기견 코드 JD 고니왈로 기록하겠습니다. JD 게노웰 존 도우. 신원 미상. 그저 하나의 코드. 하나의 숫자로 기록될 운명. 지우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저 숫자가 아니었다.
잔인한 바다 위에서 필사적으로 버텨낸 생명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파도. 그 파도를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해랑! 내 서연이 되물었다. 이름 해랑 하이랑이라고 합시다. 바다의 파도.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품기도 하는 존재. 지우는 자신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서연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서정적인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의 이름칸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다. 해랭! 그렇게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이름 없이 죽어갈 뻔했던 작은 생명에게 첫 번째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남자와 그 이름을 기록한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밤은 길고 조용했다. 한서연 동물병원의 대기실에는 소동향 냄새와 희미한 커피향, 그리고 강지훈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해랑이 누워있을 중환자실의 굳게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문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해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서연은 몇 번이나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저 남자의 눈빛에는 타인의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그것은 고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속죄에 가까워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지훈의 의식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병원의 인공적인 불빛이 흐릿해지고 규칙적인 기계음은 멀어져 갔다. 그 자리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놓아준 적 없는 그날의 파도 소리가 밀려들었다. 쨍한 여름날이었다. 9살의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해의 한적한 해변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파라솔 아래에서 그들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바라본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보석 같았다. 갈매기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 세상의 모든 평화가 그곳에 있었다. 지훈아, 저기 봐. 바닷물이 도망가네. 아버지의 말에 지훈이 바다를 보았다. 정말이었다. 순식간에 바닷물이 수십 미터를 뒤로 물러나 젖은 모래밭과 조개 껍데기를 휑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신기한 광경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 쪽으로 달려나갔다. 지훈의 아버지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까지는 그저 신기한 자연현상이라 생각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낮은 울림이 시작되었다.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갈매기 떼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았다. 수평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회색 벽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것은 파도가 아니었다. 산이었다. 바다가 통째로 일어서서 모든 것을 삼키러 달려오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지훈아, 아버지의 절규, 사람들의 비명,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되었다. 아버지는 지훈을 안고 미친 듯이 해변 반대편으로 뛰었다. 어머니도 파라솔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지훈의 기억 속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의 등 뒤에서 본 하늘을 뒤덮으며 다가오는 거대한 물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굉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부서진 건물에 나무 지붕 조각을 붙잡고 물 위에 떠 있었다. 주변은 온통 폐허였다. 푸르던 바다는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비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해변은 고요한 무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아빠와 엄마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잔잔해진 파도가 그의 몸을 흔들 뿐이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고요함 속에서 꼬박 하루를 표류하다 구조되었다. 유일한 생존자였다. 훈씨, 강지훈씨?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감각에 지우는 번쩍 눈을 떴다.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으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지우는 자신의 이마를 만졌다.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악몽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해랑이는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천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길고 탁한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붕대와 링거줄에 둘러싸인 해랑이가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필사적으로 싸워 이겨낸 것이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박민철 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지훈의 젖은 옷과 퀭한 얼굴을 보고는 혀를 찼다. 꼴이 이게 뭐냐? 밤새 여기 있었어. 박 팀장은 지훈을 구조대에 처음 들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지훈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보고서는 내가 잘 처리했다. 이번만이다. 박 팀장은 따뜻한 캔커피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훈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박 팀장은 유리창 너머의 해랑이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 녀석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개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긍정보다도 강한 대답이었다. 지훈아, 20년 전 일이다.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넌 모든 걸 구할 수는 없어. 그때 그분들도 구할 수 없었던 거야.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힘겹게 말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그날의 바다에 갇혀 있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준 뒤 돌아갔다. 그의 방문은 질책이 아닌 위로였다. 지훈은 다시 의자에 앉아 손에 들린 밧줄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악몽에서 잠시 벗어나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그는 밧줄의 매듭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해양 구조대원으로서 수많은 종류의 매듭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매듭은 일반인이 재미삼아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클로브 히치 변형 매듭,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거나 무거운 어망을 끌어올릴 때 쓰는 강한 장력에도 절대 풀리지 않는 강력한 매듭이었다. 이것은 바다를 아는 자의 소행이었다. 바다의 힘을 알고 파도의 잔인함을 아는 자가 의도적으로 묶은 매듭, 그것은 강아지를 죽이려 했다기보다는 바다에 바치는 재물처럼 느껴졌다. 그 메소디컬한 잔인함에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분노를 넘어선 기이한 공포감. 그는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해랑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서연은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밧줄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아침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풍패 깎인 해안 절벽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은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강아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 남자 역시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중환자였다. 한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커피 한 잔을 더 내려놓았다. 해랑이, 아침밥 조금 먹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냉철한 의사의 눈과 상처 입은 구조대원의 눈.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대감을 발견했다. 작은 생명 해랑이가 그들 사이에 놓아준 예상치 못한 달이었다.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긴 후 해랑의 회복은 더디지만 꾸준했다. 며칠이 지나자 녀석은 링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묽은 영양죽을 핥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은 별개의 문제였다. 해랑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낑낑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마치 성대를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듯 했다. 녀석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지만 그 잠은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자면서도 네 발을 허우적거리거나 온몸을 부르르 떠는 일이 잦았다. 마치 끝없이 차가운 파도 속을 헤매는 악몽을 꾸는 듯 했다. 누군가 근처에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내면 자다가도 화들짝 놀라 몸을 잔뜩 웅크렸다. 그 작은 몸에 각인된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강지우는 휴가를 냈다. 개인 사정이라는 단 4글자로 휴가 신청서를 낸 그를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와 밤늦게 간호사가 퇴근할 때까지 해랑의 곁을 지켰다. 그의 보살핌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녀석의 털에 말라붙은 소금기를 닦아내 주었다. 처음에는 뻣뻣하던 털이 그의 손길 아래 조금씩 부드러움을 되찾아갔다. 그는 서툰 솜씨로 녀석의 발에 감긴 붕대를 갈아주었고 서연이 특별히 만들어준 영양죽을 시간 맞춰 먹였다. 해랑이 밥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에 죽을 묻혀 녀석의 코앞에 대주었다. 그러면 녀석은 마지못해 아주 조금씩 핥아먹곤 했다. 한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한 구조대원의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다처럼 거칠고 고독해 보이던 남자가 상처 입은 작은 생명 앞에서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헌신. 그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주로 해랑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가끔은 다른 주제로 흘러가기도 했다. 강지훈 씨는 왜 구조대원이 되셨어요? 어느 날 밤 함께 커피를 마시던 서연이 불쑥 물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바다에 이른 게 있어서요. 바다에서 되찾고 싶었나 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절제된 대답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아끼던 강아지를 병으로 잃었어요. 그때 너무 무력했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적어도 제 손으로 떠나보내는 아이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서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서툰 어른들의 방식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훈이 해랑을 간호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병원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입원실에 있던 해랑은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훈은 퇴근하지 않고 대기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입원실 안에서 총회의 들어본 날카롭고 절박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짖는 소리도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물에 빠진 생명체가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 같은 처절한 울음이었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야간 근무 중이던 서연도 놀라 진료실에서 뛰쳐나왔다. 둘은 함께 입원실로 달려갔다. 케이지 안에서 해랑이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 다리는 필사적으로 물을 젓는 신용을 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쇼크예요. 진정제 가져올게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치며 약품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케이지 문을 열고 경련하는 해랑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다. 작고 앙상한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발버둥 쳤다. 온몸에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우는 해랑이를 자신의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그 작은 몸을 부드럽게 토닥이기 시작했다. 그는 악몽에 갇힌 해랑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해랑가. 여긴 바다가 아니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20화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기도 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진정제를 들고 온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작은 강아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해랑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뻣뻣하게 굳었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수치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해랑의 경련이 완전히 멈췄다. 녀석은 지친 몸을 지훈의 품에 온전히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독한 악몽에서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랑은 아주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젖은 혀를 내밀어 지훈의 거친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한번 핥았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살려줘서 고마워요 라는 인사였으며 이제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는 서약이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작고 따뜻한 파문이 번져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뺨을 해랑의 작은 머리에 가만히 기댔다. 서연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진정제 주사기를 내려놓았다. 지금 저 둘에게는 약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잠 한숨 못 자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는 서연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해랑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직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아이는 병원이 아니라 집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지훈은 임시보호 서류에 서명을 했다. 보호자 칸에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 어떤 서명보다도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었다. 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의 약속을 맺는 의식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바다가 앗아간 상처는 결국 바다가 보내준 또 다른 생명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강지훈의 아파트는 바다와 가까웠지만 바다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실내는 금방이라도 주인이 떠날 것처럼 최소한의 가구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고 선반에는 먼지만이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시 몸을 뉘는 임시 대피소에 가까웠다. 해랑의 등장은 그 삭막한 공간에 작은 균열을 냈다. 거실 한 구석에 폭신한 담요와 물그릇이 놓였고 사료 냄새가 소독약 냄새 같던 공간에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지우는 퇴근 후 더 이상 술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어색한 사실에 적응해야 했다. 해랑은 여전히 겁이 많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 및 어두운 공간에서 보냈다. 지훈이 움직일 때마다 녀석의 작은 귀가 예민하게 쫑긋거렸고 그의 발소리를 따라 고개가 조심스럽게 돌아갔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악몽으로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지훈이 있는 공간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지훈은 녀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말없이 사료를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TV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조용히 해랑을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그림자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늘 그날의 밧줄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그것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거칠고 뻣뻣한 감촉은 그날의 분노를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와 해랑의 시간은 온전히 현재에 머무를 수 없을 터였다. 휴가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첫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구조대 제복이 아닌 낡은 점퍼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해랑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곧장 강릉항 어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어시장은 삶의 전쟁터였다. 만선을 이룬 어선들이 내뿜는 디젤 매연과 비릿한 생선 냄새, 경매사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과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 혼잡함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는 일부러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선원들이나 어구윳줄을 손질하는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밧줄 조각을 꺼내 보여주며 무심한 척 물었다. 어르신, 혹시 이런 매듭 자주 보십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고 어떤 이는 경찰 양반이요 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어부들의 세계는 아웃사이더스에게 배타적이었다. 지우는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들의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늙은 어부들이 몇몇 보였다. 지우는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만선 이야기, 기름값 걱정, 자식들 이야기, 바다와 함께 늙어온 사람들의 거친 삶이 대화 속에 녹아 있었다. 한참 후 옆자리의 노인이 담배를 찾자 지우는 자신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노인은 의외라는 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젊은 양반이 여긴 어쩐 일로?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바람 쐬기엔 영 비린내 나는 곳인데. 노인이 껄껄 웃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지우는 다시 밧줄 조각을 꺼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낚싯배를 정리하다 나왔는데 매듭이 하도 야무져서요.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노인은 잔주름 가득한 눈을 가늘게 뜨고 매듭을 살폈다. 그는 매듭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송아락으로 오를 만져보았다. 헤어허, 이거 매듭 한번 고약하게 묶었네. 웬만해선 절대 안 풀리겠어. 보통 이렇게들 묶으시나요? 아니, 이건 좀 유별나. 보통 어부들은 빨리 묶고 빨리 풀어야 해서 이렇게까지 꽁꽁 동여매진 않아. 이건 아주 성질 고약하고 고집 센 늙은이가 묶은 매듭이야. 그때 주방에서 국밥을 나르던 주모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한국 사람들을 지켜봐 온 터줏대감이었다. 어머, 그거 김영감 매듭 아니에요. 주모의 말에 술집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훈의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김영감이라니 김동철 그 노인네 말하는 거요. 옆자리에 노인이 물었다. 그럼요. 저 양반 매듭은 항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번 묶으면 절대 안 푼다고. 망할 놈의 고집이라고. 자기 아들 잃고 나서는 더 심해졌지. 김동철.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모에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동철 어르신 말입니까?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모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동철 영감은 한때 강릉항에서 가장 배를 잘 모는 어부 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뱃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10여 년 전 기록적인 태풍이 동해를 덮쳤을 때 조업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김 영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몇 주 동안이나 홀로 배를 몰고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에 절어 살았고 사람들을 멀리했으며 바다를 향해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의 손에 든 막걸리 잔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범인을 찾고 있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악당을. 하지만 그의 눈앞에 그려지는 것은 바다의 모든 것을 잃고 부서져 버린 한 남자의 초상이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또 다른 희생자. 지훈은 말없이 국밥값을 치르고 선술집을 나섰다. 어시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 김동철 영감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방파제 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판잣집, 마당에는 찢어진 그물과 녹슨 어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문틈으로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의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문을 열고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깊은 슬픔이 두려웠다. 그의 주머니 속 밧줄 조각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복수심과 분노는 어느새 길을 잃고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혼란이 들어찼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 문을 열고 또 하나의 부서진 영혼을 마주할 준비가. 지우는 등을 돌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지금 당장 처벌할 악당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답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러 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해랑에게로 돌아갔다. 해랑은 육체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녀석의 세상은 여전히 소파 및 어두운 공간이 전부였다. 녀석은 바다를 기억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아파트는 해안도로 바로 뒤에 있었기에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창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해랑은 잠을 자다가도 몸을 떨며 낑낑거렸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우는 녀석을 데리고 산책을 시도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 것은 괜찮았다. 하지만 해안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목줄을 당기면 버텼고 억지로 끌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거부했다. 녀석의 눈에는 선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 공포를 이해했다. 그 역시 20년 동안 바다를 피해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구조대원이 된 것은 바다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차라리 바다라는 거대한 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언제든 방역하기 위한 처절한 선택에 가까웠다. 그는 해랑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바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기억 속에 갇혀버린 가엾은 영혼. 그는 깨달았다. 해랑을 저 어둠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그 자신부터 빛을 향해 걸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우는 그들만의 특별한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첫 며칠 동안 그는 차에 해랑을 태우고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주차장으로 갔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창문을 열고 해랑과 함께 몰차 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차 안에서도 불안해하던 해랑은 며칠이 지나자 묵묵히 앉아있는 지훈의 옆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바다의 소리와 냄새가 더 이상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안전한 이곳에서는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그 다음 주 그는 해랑을 데리고 해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소나무 숲길을 걸었다. 빽빽한 소나무들 사이로 푸른 바다가 언뜻언뜻 보였다. 파도 소리가 솔바람 소리와 뒤섞여 부드럽게 들려왔다. 해랑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이기기 시작했다. 녀석은 킁킁거리며 땅의 냄새를 맡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나무 사이의 푸른빛을 한참 동안 응시하곤 했다. 그들의 더딘 진전은 한서연에게 큰 관심사였다. 그녀는 거의 매일 저녁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해랑의 상태를 물었다. 무리하게 강요하면 안 돼요. 스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성공에도 큰 칭찬을 해주세요.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녀의 조언은 늘 전문적이고 따뜻했다. 때로는 그녀가 직접 간식을 들고
그들의 산책에 동행하기도 했다. 그녀의 밝은 목소리와 다정한 손길은 지훈과 해랑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환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있으면. 해랑은 조금 더 용기를 냈고 지훈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해랑이가 지훈 씨를 정말 많이 의지하네요. 어느 날 소나무 숲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쉬던 중 서연이 말했다. 해랑은 지훈의 발치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런가요? 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입께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럼요. 저 아이에게 지훈 씨는 세상의 전부일 거예요. 자신을 그 지옥에서 꺼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그는 해랑을 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직도 과거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다. 그날따라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모래사장 위에 서 있었다. 파도가 닿지 않는 마른 모래 위였다. 해랑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온몸의 근육이 굳어 있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지훈의 옆에 바싹 붙어 자신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바다를 집어삼키는 광경은 지훈에게 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름답네요.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9살 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맑았던 하늘, 갑자기 물러난 바닷물,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파도. 그는 아버지의 손을 놓쳤던 순간의 감촉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절망감을, 그리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죄책감을 남김없이 고백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단단한 빙벽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을 기꺼이 나눠 짊어지려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해랑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지훈과 서연을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파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녀석은 물이 닿지 않는 젖은 모래와 마른 모래의 경계선에 멈춰 섰다. 하얀 포말이 밀려와 녀석의 발끝을 간지리자 녀석은 움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다시 앞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바다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등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것은 슬픈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손을 마주 잡은 채 지훈과 서연은 숨죽여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남자와 버려졌던 강아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마침내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따뜻한 마음의 여인이 있었다. 붉은 노을 아래 세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위태롭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게 연결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풍경이었다. 노을이 지던 그날의 해변 이후 강지훈과 해랑의 세상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해랑은 더 이상 파도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고 지훈의 허락해 젖은 모래 위를 킁킁거리며 탐색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물에 발을 담그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었다. 지훈 역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의 잠자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해졌다.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서영과 나누면서 그는 비로소 과거의 유령을 떨쳐낼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해랑의 과거에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분노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주말 오후였다. 서연이 해랑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주기로 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혼자서 차를 몰아 항구로 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그 밧줄 조각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해해야만 하는 한 남자의 깊은 슬픔의 흔적이었다. 김동철 영감의 집은 대낮에도 음산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훈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과 함께 지독한 술 냄새가 새어나왔다. 김 영감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누구쇼?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거칠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난 할 말 없소. 썩 돌아가시오. 영감은 문을 닫으려 했다. 지우는 닫히는 문을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전쯤 바다에서 흰 강아지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문을 닫으려던 영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부서진 서핑보드 위에서 아주 튼튼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살아있습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영감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문고리를 놓치고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주저앉았다. 지훈은 열린 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방 안은 온통 쓰레기와 술병으로 가득했다. 절망이 곰팡이처럼 피어있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영감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밧줄 조각을 꺼내 둘 사이의 낡은 나무 상 위에 올려놓았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영감은 밧줄 조각을 보고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뒤엉켜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해랑이 아니었다. 영감은 녀석을 혜진이라고 불렀다.
바다로 떠난 아들의 이름이었다. 몇 달 전 항구를 맴돌던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유독 그를 따랐다고 했다. 그는 귀찮아서 몇 번이나 돌을 던져 쫓아냈지만 녀석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녀석의 눈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죽은 아들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녀석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녀석에게 혜진아라고 부르면서 그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녀석을 볼 때마다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고통이 몇 배로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고통이 뒤섞여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그는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울면서 혜진이에게 물었다. 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바다가 데려간 내 아들을 왜 네가 대신하려 하느냐고. 그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녀석을 죽일 수는 없었다. 차마 제 아들의 얼굴을 한 녀석을 해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돌려주기로 했다. 바다가 데려간 것이니 바다가 다시 거두어 가달라고. 그것은 잔인한 살해 의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한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버린 처절하고 뒤틀린 의식이었다. 그는 서핑보드에 녀석을 묶으며 빌었다고 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기억을 가져가 달라고. 영감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위로도 어떤 심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감의 어깨를 한번 쉬어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그는 상위에 놓인 밧줄 조각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동철이라는 남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슬픔의 증거였다. 집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났다. 하지만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다. 그 안에는 잔인한 악당은 없었다. 오직 바다에 의해 부서지고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가여운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구조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슬픔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져 주는 것임을. 그는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해랑에게 온전한 현재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김동철 영감과의 만남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한 겹의 무거운 안개를 걷어낸 듯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고 해랑의 상처를 보며 자신의 아픔을 되새김질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현재를 살기 시작했다.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한서연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종종 직접 만든 간식을 들고 지훈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러면 세 식구는 함께 한적한 해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해랑은 이제 목줄 없이도 지훈의 곁을 벗어나지 않았고 서연의 발치에 뒹굴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하고 나른한 주말 오후였다. 그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해변을 찾았다. 황금빛 햇살이 부서지는 모래 위를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손을 잡고 있었고 해랑은 신이 나서 그들 주위를 맴돌며 하얀 나비처럼 뛰어다녔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는 한 가족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빠와 어린아들이 던지는 빨간 공이 웃음소리와 함께 허공을 날았다. 평화롭고 완벽한 오후였다. 지우는 곁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는 문득 이 행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왜 그래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 그냥 좋아서. 지우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족이 놀던 쪽에서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평화로운 풍경을 찢는 불협화음이었다. 지훈과 서연의 고개가 동시에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빨간 공을 쫓아가던 5살짜리 남자아이가 갯바위 근처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다. 물이 깊지는 않았지만 하필이면 아이의 다리가 바위 틈에 끼어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막 밀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아이의 얼굴을 때리자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아빠가 놀라 달려갔지만 이끼 낀 바위가 미끄러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119에 신고해.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해변에 울렸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의 온몸의 세포가 구조대원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서연의 손을 놓고 바다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존재가 있었다. 하얀 섬광이었다. 지훈의 옆에서 냄새를 맡고 있던 해랑이 아이의 비명을 듣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갯바위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해랑가, 안 돼, 지훈이 외쳤다. 파도에 대한 녀석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곳은 녀석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해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것 같았다. 녀석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파도를 망설임 없이 가로질렀다. 차가운 바닷물이 녀석의 몸을 적셨지만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아이 앞에 도착한 해랑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녀석은 짖거나 아이의 옷을 물어 당기지 않았다. 녀석은 아이가 겁을 먹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와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었다.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파도를 막아서는 방파제가 되어준 것이었다. 철썩! 거친 파도가 해랑의 등을 때렸다. 녀석은 휘청거렸지만 네 발에 힘을 주고 굳건히 버텼다. 그리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녀석은 자신의 머리를 아이의 팔 아래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 아이의 얼굴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그르릉! 녀석의 목에서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위로의 소리였다. 그 경이로운 광경에 지훈도, 서연도, 아이의 부모도 모두 할 말을 잃고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지훈과 아이 아빠가 달려와 바위 틈에 낀 아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소동이 진정된 후 모든 사람의 시선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온 작은 영웅에게로 향했다. 해랑은 온몸이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에 몸을 조금씩 떨고 있었다. 녀석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감사를 바라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지훈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의 주인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나 잘했죠? 라고 묻는 듯한 맑고 깊은 눈망울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해랑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젖은 털의 차가운 감촉과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따뜻한 박동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해랑의 젖은 머리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바다에서 녀석을 구했다. 하지만 오늘 녀석은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바다에 빠진 또 다른 생명을 구해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본능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한때 바다에 버려졌던 이 작은 생명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등 위로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해랑은 더 이상 그들이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들 모두의 자랑스러운 수호자였다. 해랑이 아이를 구한 이야기는 아이 부모의 감사 편지를 통해 강릉 해양구조대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소문은 곧 사실로 굳어졌다. 한때 강지훈의 유별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동료들은 이제 해랑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녀석은 더 이상 강 선배가 주워온 개가 아니라 아이를 구한 작은 영궁이었다. 며칠 후 박민철 팀장이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 팀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 팀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해랑이 말일세. 그 녀석 보통 놈이 아니야.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난 본능이지. 구조견으로서 최고의 자질이야.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역시 해랑의 행동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트라우마가 있는 유기견을 구조견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팀장님, 물론 반대도 심할 걸세. 박 팀장은 지훈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우리 구조견들은 전부 혈통 좋은 전문 캔넬에서 데려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야. 해랑이처럼 길에서 온. 그것도 상처가 있는 녀석을 정식 대원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지. 그의 말대로였다. 벌써부터 일부 고참 대원들 사이에서는 감상에 젖어 규정을 무시할 셈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믿네. 박 팀장은 마침내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리고 자네를 믿어 자네만이 그 아이를 진짜 구조견으로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보겠나.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제안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자신과 해랑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해랑의 잠재력을,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용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지훈과 해랑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해랑의 공식 핸들러가 되어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다른 구조견들은 이미 모든 기본 훈련을 마스터한 상태였지만 해랑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앉아, 기다려 같은 간단한 복종 훈련부터 시작했다. 해랑은 영리했지만 자유롭게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탓에 통제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특히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큰 난관이었다. 녀석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일회성의 용기였을 뿐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훈련을 위해 보트에 태우기만 해도 녀석은 잔뜩 겁을 먹고 몸을 떨었다. 지훈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조언을 구해가며 긍정 강화 훈련법을 사용했다. 녀석이 물가에 발을 담그면 큰 칭찬과 함께 간식을 주었고 보트 위에서 1분을 버티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함께 공포와 맞서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해랑은 오직 지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반면 수색 훈련에서 해랑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녀석의 후각은 다른 엘리트 구조견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특히 녀석에게는 다른 개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었다. 모의 훈련 중 실종자 역할을 맡은 대원이 바위 틈에 숨어 공포에 떠는 연기를 할 때였다. 다른 구조견들은 목표물을 발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만 해랑은 달랐다. 녀석은 실종자를 발견한 후 짖어서 위치를 알리는 대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몸을 낮추고 그의 뺨을 핥아주었다.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라고 안심시키는 듯한 행동이었다. 녀석은 공포의 냄새를 맡고 그 근원을 찾아가 위로할 줄 알았다. 그것은 훈련으로 가르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었다. 몇 달간의 훈련이 끝나고 마침내 최종 평가의 날이 밝았다. 평가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모의 수색 구조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폭우로 인해 해안가 절벽에 고립된 등산객을 찾는 최고 난이도의 임무였다. 다른 구조견 팀들이 먼저 수색에 나섰지만 거센 비바람과 복잡한 지형 때문에 좀처럼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훈과 해랑의 차례가 되었다. 비옷을 입은 지훈이 출발 신호를 내리자 해랑은 망설임 없이 비바람 속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진흙탕이 된 산길을 달리고 날카로운 바위들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지훈은 그런 녀석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다. 한참 후 해랑은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절벽 끝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는 아래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가 절벽 위쪽을 수색하고 있었지만 해랑은 달랐다. 저 아래에 있습니다. 지훈이 무정히에 외쳤다.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에 작은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실종자 역할의 대원이 있었다. 해랑은 비바람에 섞인 아주 미세한 조난자의 냄새를 절벽 위에서 정확하게 포착해낸 것이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유기견 출신의 트라우마를 가진 작은 진돗개가 최고의 엘리트 구조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다. 그날 오후
구조대 본부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박 팀장은 모든 대원들 앞에서 해랑의 목에 정식 구조견 인식표가 달린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강릉 해양구조대 K9팀. 작지만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였다. 팀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해랑. 박 팀장의 말에 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해랑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녀석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해랑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랑은 그런 그의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그의 뺨을 핥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바다에 버려졌던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기댄 채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넘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된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강릉의 겨울 바다는 사나운 이빨을 감추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삶에도 그리고 강릉 해양구조대의 풍경에도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지훈은 더 이상 바다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줄 알았고 신입대원 민수의 어깨를 격려하며 두드려 줄 줄도 알았다.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자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이자 훌륭한 선배였다. 그의 변화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하얀 진돗개 해랑이 있었다. 해랑은 구조대의 명실상부한 마스코트이자 가장 믿음직한 막내 대원이었다. 녀석은 사이렌 소리에도 거친 파도 소리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출동벨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 지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존재는 삭막하고 긴장감 넘치는 구조대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아침 박민철 팀장은 낡은 지역 신문 한 부를 들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신문 한쪽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익명의 독지가 지역동물 보호소에 전 재산 기부,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져. 기사에는 한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늙은 어부가 남은 생을 유기동물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부자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지훈과 박 팀장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김동철 영감이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를 시작한 계지. 박 팀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기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김 영감에 대한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다는 그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지만 그는 남은 생 동안 다른 생명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 역시 그만의 방식으로 구조받은 셈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실제 출동 상황이 발생했다. 레저보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고 승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였다. 지훈과 해랑은 한 팀이 되어 고속 구조정에 올랐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부서진 보트 파편이 떠다녔고 승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문제는 실종자였다. 거친 물살 때문에 좀처럼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해랑, 자자! 지훈의 명령에 해랑은 주저없이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녀석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공포와 절망의 미세한 냄새를 쫓고 있었다. 몇 분 후 녀석은 한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대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곳이다. 전속력으로 지우는 해랑을 믿었다. 구조정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 부표 뒤에 간신히 매달려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종자. 해랑의 초인적인 감각이 아니었다면 발견하기 힘든 위치였다. 구조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지훈과 해랑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훈이 물에 뛰어들어 실종자를 확보하자 해랑은 물 위에서 맴돌며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경계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수많은 훈련과 그보다 더 깊은 교감으로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젖은 해랑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잘했어. 파트너. 해랑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한번 핥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의 동물병원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어미개의 진통을 돕던 서연은 마침내 6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모두 무사히 세상에 나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꼬물거리며 어미의 젖을 찾는 작은 생명들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쪽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치열한 사투가,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피워내는 경이로운 순간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훈과 병원 문을 닫은 서연은 해랑과 함께 그들의 첫 산책 장소였던 작은 해변을 찾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다. 바다는 저녁 노을을 받아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다였다. 해랑은 신이 나서 모래사장을 달렸다. 녀석은 이제 파도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달려가 폴짝 뛰어넘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장난을 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과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해랑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 해랑이도. 그리고 지훈 씨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에게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선이 이제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새로운 시작선처럼 보였다. 바다는 제게서 첫 번째 가족을 앗아갔어요. 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바다는 제게 새로운 가족을 데려다 주었네요. 서연 씨와 그리고 저 녀석까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상처가 아물고 그 위에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강하고 따뜻한 심장의 소리였다. 그들 곁으로 달려온 해랑이 둘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구조대원, 버려졌던 강아지,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의사. 세 개의 그림자가 아름다운 노을 아래 하나로 합쳐졌다. 파도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발치에 부서지며 모든 것을 축복하고 있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삶의 슬픔은 언젠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는 법이라고.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바다가 보내는 영원한 위로의 속삭임이었다.